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서문, 자기 구도의 시도. 계획한 대로의 인상이 있을까? 언제부턴가 나는 노년에 경계해야 할 것들을 꼭 써보리라 마음먹기 시작했다. 그러한 생각이 싹튼 것은 내가 37살 생일을 맞이했던 날부터였다고 생각된다. 37번째 생일날, 자, 이제 나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구나 하며 스스로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난다. 나는 내 자신의 젊음에 대해 집착한 경험은 별로 없다. 젊음이란 미숙하고 어딘지 모르게 창피스러웠으며 우스꽝스럽기조차 했다. 안정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25살 때의 나의 모습보다는 37살의 모습이 그런대로 조금은 미덥게 생각되었다. 25살 때 나는 얼마나 속이 좁았던가. 사람들은 속이 좁은 것을 순수하다고 하는 것일까?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늘진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순수했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순수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속이 좁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40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그것은 내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기술을 뒤늦게나마 조금씩 터득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무슨 그럴싸한 체면치레의 말이란 말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그만큼 적당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적당주의자인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편상 타인의 적당주의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사람이라는 필연적인 이유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분명히 실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더 내 사고의 논리성에 혼란이 더해졌고 애매모호해졌으며 반사회적이 되었다. 그러나 실은 내가 이 혼란을 즐기며 받아들이려는 경향도 있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들고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새로운 혼란을 제대로 보는 입장에 처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젊었을 때보다도 복잡하게 몇 겹으로 가리워진 사물의 내면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물의 배후에 있는 무한한 깊이와 숨겨진 부분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는 것일 뿐이었다. 나이 40의 부록이라는 말은 나의 체험에 따르면 한 단계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0세가 되어도 도저히 앞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다는 절망감이 꽤 분명해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최선이 아닌 차선이나 혹은 그 다음의 길도 담담히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나는 결코 젊지는 않지만 노인의 심경을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한다면 선배들에게 신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실과 예감은 명백하게 다르다. 그러나 나는 그 예감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어쩌면 부모 세대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이 들매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노인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나이 들어서 시작한다면 이미 때늦은 게 아닐까? 어린아이 때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 어른이 되기 위해 인간은 어쩌면 중년부터 차차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준비했다고 해서 결코 유비무환이 될 수는 없다. 지금의 노인 세대도 중년에는 전쟁 전 일본의 사회 형태를 근거로 노년의 생활 설계를 했을 것이다. 돈을 모으고 스스로 시부모를 섬겨온 것처럼 자신도 나이가 들면 틀림없이 또 며느리가 돌보아 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그들의 계획은 사사건건 어긋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특별히 동정하려는 마음은 없다. 바꾸어 말해 계획대로 된 인생이 과연 있을 수는 있는 것일까?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의 어린 시절에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준 제2차 세계대전은 온갖 사상과 국가 형태가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나는 예측 불가능한 일과 붕괴의 감각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또 한 가지, 그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소수 위대한 의지의 소유자 이외의 서민들은 모두 근본 자세에 있어서 비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염세적이지도 않았고 소위 인간 불신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것이 나의 부족하나마 인간 파악의 한 방법이었다. 지금 나는 스스로의 노년을 전망하면서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작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첫째로 나의 이 메모는 평화적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3, 40년 후에는 전란의 황야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평화의 상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불안이나 증오는 전란 중에는 전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동물적인 인간관계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노년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인생의 결핍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미 짜여진 인간의 한 운명이다. 그리고 노년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노후 걱정 등을 하는 것은 기우라기보다는 해악이다. 나는 게으름 피우기를 좋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도 가능한 한 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정도이니 살아있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면 결코 이런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우스꽝스럽고 헛된 일도 가끔은 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끔 된다. 내가 실제로 한 권의 노트에 메모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71년 11월이었는데 그것이 꼭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71년 9월 나는 만 40세가 되었다. 그 당시 유럽에 있었고 10월 말이 되어서 일본에 귀국했다. 유럽 여행길에서 나는 아우슈비츠에 들러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신과 인간의 문제가 계속 나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 다음 달부터 나는 이런 글들을 쓰기 시작한 것 같다. 그 당시 이제 나는 40세나 되었으니 서둘러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는 동안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왔던 노인상과 현실의 내가 하나가 되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흔히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기분을 모른다고 한다. 정말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이 경우의 젊은이들이란 타인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실험처럼 나이가 들고 나서 내가 40세에 쓴 것을 다시 읽어 고치고 미숙한 사고나 오기를 부렸던 나의 젊음을 내 스스로 고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인 잡지에 참여한 이후 18세 이후 나는 이렇다 할 글을 노트에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 내 소설을 동인이 잡지에 게재해 줄지 어떤지를 몰랐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읽어줄 것으로 기대해서 원고지에 썼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주저없이 노트에 쓰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활자화가 된 것은 다양한 시대의 흐름에서 비롯됐다. 게으름뱅이인 내가 그 흐름에 타는 일에 처음에는 대단히 망설였지만 결국 출판해 주시겠다는 분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일반적인 처신법으로서 무엇인가에 휩쓸려가는 느낌만큼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나 나의 노화 방지책 따위를 신문사나 잡지사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이란 애당초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고 노화 방지에 관하여 내 나름대로의 계로록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 이 책을 출판하게 된 발단이었다. 더욱이 계로록이란 어마어마한 표지를 붙이기는 정작 난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로 메모는 어떠냐고 내가 제안하니 출판사 측에서 호소력이 없다고 거절했다.
그렇습니까? 하고 나는 물러섰다. 나는 늘 책의 내용은 다소 걱정스럽지만 책의 제목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이 책을 내는 일에 망설임을 느낀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언뜻 보면 노인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책방 주인이 이 보잘것없는 메모를 6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팔지 않기를 희망한다. 정말로 이 문구를 표지 일부분에라도 서점 주인에게라는 식으로 인쇄하고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말이 일종의 비위에 거슬리는 선전 문구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을 믿는 일과 믿지 않는 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노인이 아닌 나를 향해 쓴 것이다. 이 책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분들을 향해 흠을 들춰내기 위해 쓴 것은 결코 아니며 혹시라도 이 내용이 자칫 잘못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을 향한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 그러나 정말로 주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예측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물론 희망이 이루어진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다시금 내게 좋지 않은 예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이 메모에 지극히 개인적 취향으로서의 바람직한 노인상을 썼다. 예측이 한 번도 그대로 들어맞은 적이 없으므로 그 전례를 보더라도 내가 그런 노인이 될 수 없음을 안다. 어쩌면 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신을 품고 이와 같은 글을 쓴 나의 분신에 대해 격노하고 대들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바보스러운 일을 애써 하지 않아도 좋으련만 그러나 나는 최근 들어 점점 어리석음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 망설이거나 어리석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을 믿는 일과 동시에 믿지 않는 일도 필요하다.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인정하려는지도 모른다. 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을 꿇어앉힐 수밖에는 없다. 이 메모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극도로 폐쇄적이고 개인적이고 게다가 이기적인 시점에서 쓰여졌다. 나 또한 철이 들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 이중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하는 것과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일치했던 일은 없었다. 나는 일본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국가라든가 사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을 정말이지 근본부터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조직상 인간을 집단으로 취급하지만 인간은 집단의 일원이라는 관점으로는 결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던 노부인이 동맥 경화증으로 쓰러져 사망하기까지 1년 정도를 의료보험 환자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사물은 감지했으나 말도 하지 못하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병원은 하루의 기저귀를 단 2차례 정도 갈아줬을 뿐 그 이상의 일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녀가 젖지 않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던 시간은 극히 짧았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체력도, 표현력도, 돈도. 나는 그러한 환자에게는 법으로 하루 6회 이상 기저귀를 갈아줄 것을 의무로 규정하기를 바란다. 잘은 모르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거다. 적어도 1970년 초의 사회 상황은 그러했다. 나는 노인에 관한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미비가 없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가까운 장내에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노인의 식사수발과 간병을 할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도 개선될 사회가 오리라 믿고 싶으며 틀림없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지금까지 의, 식, 주의 문제가 충족된 사람이 빠지는 불행에 대해서도 지나치리만큼 많이 보아왔다.
인간은 참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이다. 동물로서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부여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의 정신은 또 다른 불만에 시달리게 된다. 하루 3번의 식사를 제때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이 불만의 명확한 목표가 되지만 3번의 식사가 제대로 돼도 그 식사의 질 또한 커다란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고독해도 괴롭지만 집단에 속해 있어도 증오심을 갖게 된다.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나는 노후의 조직적인 수용시설 등을 요구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나는 극도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입장에서 노인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중증 치매에 대해서는 거의 공포감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그렇게 되면 이미 나는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누군가가 이 점에 있어서 힘들다 해도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게 싫다면 내가 어딘가에 공공연하게 버려질 수도 있겠지만 정신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외롭지도 괴롭지도 않을 것이므로 태어날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일 때다. 늙음을 자각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괴로워할 입장에 놓여진 상태가 두려운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불가능에 가까운 자기 구제를 시도하는 것, 이렇게 내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늙음에 대한 것이다. 이 메모를 책으로 만들 때 조건의 하나로 나는 각 항목마다 페이지의 여백 부분을 남겨둘 것을 부탁했다. 원고의 매수가 부족해 일부러 여기저기를 공백으로 남겨서 책의 모양새를 갖추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 메모 중에서 어느 한 항목을 예를 들어봐도 물론 그와 정반대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정말이지 인생에 정설은 없다는 것이다. 나의 이 메모를 읽음으로써 아마도 이 진리는 확실하게 독자의 마음에 각인될 것이다. 나는 이 메모가 옳다고 생각해서 쓴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이 현재의 내게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될 따름이다. 그것은 당연히 독자 개개인에 의해 시정되어야 한다. 여백은 그를 위한 공간이다. 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써넣은 바로 그 여백에 있다. 나로서도 또한 정정을 위해서도 그 여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1972년 10월 1일. 두 번째 서문. 만년의 길목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은 만년. 이 책이 출간된 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다행스럽게도 건강 덕분에 눈 수술을 하여 시력을 되찾은 일은 있었지만 비교적 충실한 10년간을 보냈다. 그리고 50세가 되니 나도 반 정도는 당사자가 된 기분이 든다. 노년이란 말을 숙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일찍이 성숙한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채 메말라갈 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은 만년이다. 만년이란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일종의 시적인 정적과 우아함을 풍긴다. 나는 지금 만년의 초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으나 지나간 이야기만 하는 일은 결코 없다. 나는 아직 현재와 미래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그러나 확고부동하게 어김없는 만년이다. 하지만 나보다 약간 젊은 여의사 선생님이 이 만년이란 말이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웃었다. 만년이란 말은 좀 더 원숙하며 품위가 있는 말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조숙한 편이었다. 소설가는 실제 나이보다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는 좀 주제넘은 면이 필요하므로 어쩌면 나는 글을 쓰기에는 적합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청소년기에는 조숙하고 노년이 되어도 언제까지나 늙지 않는 것이지만 나는 조숙하면서도 매우 빨리 늙는 타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만년이란 말을 좋아한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보다 10년이나
20년 혹은 30년 빨리 만년을 실감한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오랜 기간 죽음을 계속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정신적인 하나의 사치일 테니까. 받음, 베품. 지난 10년간 가끔 나는 몇 살부터 혹은 어떠한 사람이 노인인지를 생각해왔다. 연금을 받는 나이부터 혹은 정년퇴직을 한 나이부터와 같은 구분 방법은 아무런 신뢰성이 없었다. 인간의 노화 정도는 사실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인간을 보더라도 몸 안 장기 하나하나의 노화 진행 정도까지도 가지각색이다. 나의 경우 관절은 비교적 유연하고 행동도 민첩하나 선천적인 근시 탓에 눈의 노화는 다른 사람보다 20년 혹은 40년 정도 빨리 나타났다. 따라서 나는 지금 비교적 누구에게도 들어맞고 또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는 방법으로서 받는 것을 요구하게 된 사람을 나이에 관계없이 노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인간은 어렸을 때에는 우선 받는 것부터 시작한다. 부모는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고 포대기로 업어주고 그리고 학교에 갈 무렵이면 책가방을 사주고 도시락을 싸주는 등 그처럼 받기만 한다. 이것이 15년, 때에 따라서는 20년 이상이나 계속된다. 그러다가 그 아이는 어느새 독립하여 주는 쪽에 서게 된다. 처자를 부양하고 아이를 교육시키며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며 돌보게 된다. 그리하여 수십 년이 지나면 그는 늙고 또다시 자식이나 손자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받는 자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제 몫을 하는 사람이었던 기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년이란 육체적 연령에 관계없이 베푸는 사람이며 누군가가 베풀어 주기만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여도 노인인 것이다. 이런 조짐은 자타 모두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단순하면서도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그렇다면 젊었을 때부터 운 나쁘게 병이 생겨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사람은 20세의 노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만일 그 사람이 최소한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성년이지 노인이 아닌 것이다. 이제는 젊다고 말할 수 없는 50세의 나이가 이처럼 흥미롭고 복잡한 영혼의 세계를 펼쳐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물론 50세에 걸맞은 불쾌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싫어졌고 몸에 어느 정도 늘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곧 노화할 것 같은 생각에 진저리가 난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청춘 자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만년이 되어서부터라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지금에서야 청춘의 참맛 일체를 조용히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개정판이란 본래는 삭제하는 부분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번에 나는 글을 덧붙였을 따름이다. 10년 전 나의 미흡함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다. 나의 만년의 표현은 스스로의 미숙함을 감춘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생에 대해 정설이 없다는 생각은 10년 전과 전혀 변함이 없다. 1982년 5월 1일. 세 번째 서문.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사람인 그대로 족하다. 1996년 9월 노인의 날 즈음에 며칠 차이는 있으나 나는 65세로 법률상의 노인이 된다. 자신이 벌써 그런 나이가 될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의 겉모습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나의 의식이나 감각이나 성격은 정말이지 부끄러울 정도로 젊었을 때부터 줄곧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연속성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하나의 행복일 것이다. 훨씬 이전부터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실은 근래에 와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점점 알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사람인 그대로이므로 잘만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살려서 10분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사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구조를 이해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그 절대적인 조건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의 그 사람다움에 호감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이 변하는 것조차 바라지 않게 되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갔기 때문이다. 서로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른다. 성질이 급하다든가 느긋한 성격이라든가 심한 말을 잘한다든가 로맨틱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일에나 쉽게 빠져버린다든가 고지식하다든가 청소하기를 싫어한다든가 물건을 잘 버리는 습관이 있다든가 노름을 좋아한다든가 구두쇠라든가 목욕을 싫어한다든가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든가 한다. 그러나 내가 이 나이가 되기까지 그런 사람의 호감을 갖게 된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거나 달라진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일 것이다. 내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의 개성과 연속성에 입각해서 사고할 수 있을 때 아마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지 않을 것이며 그와 동시에 철저하게 거부하는 듯한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은 최후까지 불완전한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없어서는 곤란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이 중년을 넘어서였다면 오 행복한 형벌이여 라는 그리스도교의 역설적인 표현에 푸근한 마음이 느껴진 것도 역시 중년 이후였다. 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방화한다든지 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외의 사소한 나쁜 짓이나 죄악에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인간 운명의 한계를 인식하는 힘이 된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애써도 인간은 살아있는 한 많든 적든 이 지구를 오염시키며 다른 생명을 위협하며 다른 사람이 가져 마땅한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나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죄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좀 더 부연하자면 앞으로 치매에 걸리게 되어도 내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 아무쪼록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최후까지 불완전한 것이다. 그곳으로 족하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두려워서 가까이 가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 없는 그대로 생애를 마치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나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의 자유를 만끽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1996년 봄